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수능 영어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트 1의 제1강으로서 빈칸 추론 2021년 31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앞으로 전개될 수능 영어 특강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 계획 안내라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문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이와 같이 중간에 빈칸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oney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이런 책의 이 문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글은 파이낸스, 재정과 고대 문명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능 영어의 지문이 된 거죠. 자, 이 문제는 도합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6개의 문장들은 비록 짧은 문장들이지만 여기에는 현재가 아니라 고대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해석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대 수메르 문명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바로 들어가 봅니다.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in the classic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주절 그리고 앞에 나오는 unadministrative authority를 수식해주는 이런 분사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클래식한 이 단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단어를 찾아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에는 전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신에 대표적인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죠. 그런데 번역이 여기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정의하라고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검토해 봤더니 과거의 지문들, 수능 관련 지문에도 이와 같은 모델들이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작가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쓰신 The Grand Design이라는 이런 책에도 현대 물리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델 디펜던트 나오죠. 또 Model of the World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수능 관련 지문에서도 비슷한 The Models of World가 나와 있죠. 자, 이 모델이란 뭘까? 이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뉴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주를 고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모델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플렉서블하다고 봤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태양 뒤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중간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서 바로 우리 지구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예문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수능 관련 지문에 나왔죠. 과학자들은 모델을 개발했다. 그 다음에 뉴턴, 아인슈타인이 나와 있고 바로 공간과 시간이 휘는 이야기도 바로 다뤄졌던 것입니다. 국어에서도 수능 국어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우주 모형이라는 거 모델을 모형으로 번역했죠. 또 우주를 보는 데 있어서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도 이것도 일종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미의 이론입니다. 이분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었고 태양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별들이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지구 중심 모델, 즉 지오센트릭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이론에 반해서 또 다른 모델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톨레미의 이론에 반해서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이런 이론을 제시한 거죠. 그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리오센트릭 모델이라고 합니다. 왜 헬리오센트릭 모델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태양을 의인화시켜서 헬리오스로 불렀습니다. 이건 로도스 섬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태양신의 두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 중심설을 헬리오센트릭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을 정리해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또 형식적인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예문에 보면 다윈은 바로 생물학적 진화의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 외에도 이런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곧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보면 수메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다뤄진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메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수메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학을 전공한 그런 관계로 글자라든지 발음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수메르의 쐐기 문자, 수메르의 문자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부족해서 그 외에도 제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제가 과거에 알던 또 배웠던 연구했던 그런 부분을 결합해서 오늘 이 지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약 4500년에서부터 1900년 사이에 이 지역에 있던 문명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인들이 두 개의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계곡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을 불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라틴어로서 약, 대략이라는 이런 뜻, 그러니까 4500년 경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수메르는 하나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등등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었죠. 수메르도 바로 이와 같이 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이 우르크라는 지역은 바로 우리가 보는 지문에도 우르크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원, 템플을 사원이라고 번역했죠. 맞는 말입니다. 종교의 교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원 대신 절이라는 말도 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좋은 게 더 나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는 다신교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는 3명의 신이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7개의 행성의 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메르 말로 행성의 신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양식으로 바꾸면 바로 선에서부터 세턴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태양과 그리고 지구가 작아서 여기 확대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바로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에 보게 되면 현대의 일주일이 7일이죠. 이건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메르 또는 메소포타미 문명은 바로 우리의 일주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신들을 모시는 이 사원은 보통 펜티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사원이 아니라 바로 신전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마 여기서 사원도 신전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펜티온이 있고 프랑스에 가도 빵테온이 있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게 되면 파르테논 사원이라고 하지 않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 그럼 사원 또는 신전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신전을 일부 복원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바로 도시가 성장했고 여기에 있는 사제들이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신전은 바로 기능을 했다. 무엇으로? Administrative Author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EBS 교재에서는 상품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장하는 관리 당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조달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 구매, 공급, 관리가 나와 있어서 이 관리 당국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신전은 이런 조달청이 아니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당국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루브르에 있는 이런 유물입니다. 이 우르크의 킹 프리스트라는 것은 왕이자 사제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자료에도 또 찾아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죠. 수메르 사람들은 도시국가에 살았는데 그런데 바로 사제이자 왕인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가보면 그들은 종종 도시의 지구라트, 신전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것은 functioned as 여기하고 똑같죠. 바로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찾아보시면 당군 왕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정치장의 기능을 겸한 재정일시역사의 우두머리로 단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고대 문명들의 특징이 바로 왕이자 제사장인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overnor는 앞에 있는 administrative authority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보통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분사 또는 동명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명사로 해석하면 신전과 governing 같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고대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는 어땠는가? 농업적인 바로 이런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theocracy라는 것은 신정국가 또는 신정정치라고 해석이 됩니다. 크러시 여러분들 많이 봤죠? 여기서 보면 디모크라시, 오토크라시 이런 등등의 크러시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배를 하게 됐느냐? 바로 도시국가의 농업 생산품은 신전에게 바쳤고, 즉 여신에게 바친 거죠. 우르크의 경우에.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신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추수한 농작물들을 가지고 이걸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은 가루, 예를 들면 밀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보리 같은 것은 맥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로 시민들에게 줬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또 같은 양으로 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장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단어들까지 전부 다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에서 신전은 상품의 생산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지배하는 여기 지배하는을 먼저 해석했죠. 그 다음에 행정당국으로 기능을 했다. 펑션들을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보통으로 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우리말에 맞추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덩어리별로 해석하고 끝내는 연습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어 지문을 빨리 읽고 독해의 속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덩어리별로 해석하고 끝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장은 보시다시피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동사 있고 X는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administrative tablet이 나옵니다. 태블릿? PC가 생각이 나죠? 이 태블릿이라는 말은 평평한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관리용 점토판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점토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administrative text입니다. 즉 행정문서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보리를 배급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무엇이 나옵니까? 30마리의 양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이런 소환장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administrative tablet이라는 이 말은 바로 각종 행정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 봅니다. Temple Complex at Uruk. 우르크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국가입니다. 여기 발굴 현장이 보여지고 있죠. 이 도시국가의 규모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템플 컴플렉스입니다. 템플 컴플렉스 중에 일부가 여기에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붉은 신전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대법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전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suggest 다음에 token use를 봅니다. 여기 상징의 사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뭔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도 과거에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이런 토큰, 동전 같은 이런 토큰들을 사야 됐습니다. 바로 여기 판매소가 있죠. 그래서 학생 것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어서 이런 토큰으로 버스를 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 토큰은 바로 화폐 대용으로 쓰는 일종의 표입니다. 토큰,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죠. 그럼 수메르의 토큰은 뭔가? 이 글이 나온 책에 보면 이런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파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장난감, 공깃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제적인 상품, 즉 물건을 나타내주는 표시였고 이것을 가지고 회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초의 글자가 나타나는 이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칼라로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미국의 수학협회에 들어가 보면 수학의 보물 메소포타미아의 회계 토큰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여기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리얼은 아침에 먹는 것도 되지만 곡식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옷감 또 뭐 맥주 등등의 것을 다 나타내 주는데 여기 있는 이 모습은 바로 one jar of oil 기름병과 비슷하죠. 옛날에 그 흙으로 구웠던 이런 단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큰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글자가 아니라 글쓰기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점토판에 쓰는 쐐기 문자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이거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점토로 토큰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 이거 글로 그림 글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간단하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바로 쐐기 문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을 나타내 주는 거 있죠. 이게 기름입니다. 아까 봤던. 수메르는 보시는 것처럼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강가에 갈대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것도 지금 현대에도 갈대를 추수하는 모습이죠. 이 갈대의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필기구로 만들어서
점토판에다 이와 같이 쐐기 문자를 썼던 것입니다. 수메르의 글자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글자로 발달했습니다. 여기 실러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음절 문자입니다. 일본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죠. 여기 비 같은 경우에 바로 발음할 때는 이렇게 쓰고 또 배로 발음할 때는 이렇게, 비로 발음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로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비가 전부 다 이런 모음 뒤에 나올 때 쓰는 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가 됐습니다. 이 글자는 수메르의 글자, 메소포타미아의 글자는 이집트의 영향,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성 문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자에 영향을 미쳤고 이 문자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페니키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수메르에서 미친 영향이 이집트로 건너왔고 이집트에서 페니키아로 가는데 페니키아는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런 지역들을 과거에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리스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파돼서 바로 우리가 쓰는 로만 알파벳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는 이런 거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알파벳이나 이런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지적인 재산이 됩니다. 그리스 알파벳 모양이 여기 보시죠.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벳이라고 부르죠. 왜? 그리스의 첫째 글자가 알파고 두 번째가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수능 관련 지문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여기 수메리안 큐리폼, 여기 쐐기 문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릭 알파벳 라이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총균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런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앙 집권화된 경제 관리의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경제 관리의 수단. 우리는 이제 여러분 조금 수메르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이거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사회의 자원은 바로 신이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소유했고 보통 사람들은 바로 신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거기로부터 생계를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메르는 20세기의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고 그래서 또 정책도 중앙 집권으로 해서 경제 정책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 점토판입니다. 이 점토판은 보리가 있죠. 이 보리를 배급하는 배급에 관한 회계 장부입니다. 보리를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매달마다 보급한 이런 장부죠. 이것도 바로 중앙 집권화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우르크에 있는 신전복합단지에서 행정용품카드를 발견한 것은 시사한다, 발전하였다, 도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바로 빈칸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앞에 나와 있는 문장부터 번역해 봅니다. 이건 이렇게 given과 it is not clear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given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21학년도 25번 38번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구한 것은 given 뒤에 절이 나오는 경우와 given 앞에 when이 나오는 경우를 특이한 경우로 보고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명사 앞에 이렇게 쓰는 것. 이때는 형용사로서 정해진 특정하는 의미하고 두 번째로 분류한 이것들은 전치사로서 뭐뭇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when도 나와 있죠. when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고학적 증거, 우리가 본 것처럼 토큰과 점토판입니다. 그 다음에 우르크 피어리드 도메스틱 자이트에서 우르크에 제가 빨간 표시를 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없습니다. 중간에 점 하이픈이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있죠. 그럼 이거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기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는 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낱말들을 합쳐서 다른 낱말을 꾸며주는 복합 형용사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야 됩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domestic site를 수식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do nothing도 있고 25-year-old도 있고 moneyback도 있고 2, 3, 4 bedroom도 있고 또 여기는 마치 동사구처럼 not so poorly produced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좀 생소하죠? A state of the art가 나와 있죠? 바로 수능 관련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보면 최고 수준의 형용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omestic과 individual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퀘션 마크를 쳐놨을까요? 자, domestic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기 두 개의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국내의, 근데 가정의 여기 나와 있는데 국산의 자국에 또 있고 집안에도 있고 가정부, 가정도우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서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뭐 가정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지문 속에서는 1번, 2번에 나와 있는 administrative, 이 행정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domestic site는 바로 temple complex와 대비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수메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도 개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individual이라는 말은 바로 행정공무원들, administrator, 행정가들이죠. 행정공무원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크에서 도시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가상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이런 가상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는 바로 행정복합 지역입니다. 신전 중심이 여기에 있죠. 그 밖에는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물론 가정집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술을 파는 데도 있고 물건을 파는 데도 있고 또 수공업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domestic site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보면 우르크 시대 민간인 거주 지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한 걸 고려하면 분명하지 않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도 그 시스템, 즉 빈칸을 위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는 그 나머지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말은 리터러시죠.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아는,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과거 수능 관련 지문에 나온 것처럼 일리터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리터러시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이와 같이 복합어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능 관련 지문이죠.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영국의 가디언지에 나오는 신문 제목에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바로 복합화가 돼서 특정 분야의 지식,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는 컴퓨터 리터러시, 여기 나와 있죠. 컴퓨터 등의 사용 능력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미디어, SNS의 사용 능력이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하지 않다.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 그것이 초기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리딩이 나옵니다. ing형.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렉시컨 뒤에 that 이하는 관계대명사 절로서 바로 렉시컨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dentifiable 심볼과 픽토그램이 뭔가 알아볼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점토판은 노예들의 이름을 쓴 점토판입니다. 여기 있는 손은 바로 노예들의 주인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곡물들, 빵, 맥주, 버터 기름 이런 등등을 표시하는 이런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시컨이 나옵니다. 리딩 다음에 렉시컨 어휘 목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목록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위키디피아를 봤더니 렉시컨을 워드북이라고 합니다. 사전이란 뜻이 아니죠. 여기 사전이 나오는데 여기도 수메리안 렉시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워드북이라는 것은 단어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장.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점토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토판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물을 나타내주는 픽토그램, 또 여기에 보면 물고기, 왕, 손, 심장, 하트가 나와 있죠. 오늘날의 하트와 상당히 비슷하죠. 다만 각이 졌을 뿐이지만 이거 외에도 빌러지 또 그 다음에 우유, 포도주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단어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점토판에다 기록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3병을 가져갔다면 이런 것들을 점토판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것을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이런 단어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점토판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단어장이죠. 또 이것은 돌들에 대한 이름을 적은 단어장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이 동의어 단어장의 자료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mutually intelligible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지 되겠습니까? 나머지 literate와 non-literate가 우리가 찾아봐야 될 단어입니다. literate는 읽고 쓸 줄 아는 학식인 교양 있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non-literate로 또 하나는 illiterate라고 할 수 있는데 non-literate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바로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을 나타내주고 illiterate도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illiterate는 다만 이런 몇 개의 의미가 더 있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교양이 없는, 학식이 없는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골치 아프지만 문법을 다뤄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리딩이 나와 있죠. 이 리딩은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명사가 헤드가 되기 때문에 단어장이 필요한 행정가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동명사가 중심이 헤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는 의미상 주어가 돼서 행정가들이 단어장을 필요로 한 것, 이건 사실을 나타내주고 이건 행정가들을 나타내줍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주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주어를 초기 평판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들의 사용 나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이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주어는 이와 같이 명사구입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어 수메리안이 되겠죠. 이 use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바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수메르인들이 초기 평판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사실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동명사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 EBS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건 동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needing도 동명사니까 이것도 절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The fact that administrators를 needing을 needed로 바꾸면 하나의 절,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명사구나 동명사구 이런 것들은 때때로 문장과 문장어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선 절이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문장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를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34번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1이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장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우리가 31번에서 보는 이것도 난이도 7위에 속하지만 이 문장의 해석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34번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장 해석이 다 끝났죠. 그러면 초기 평판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과 그림 문자를 사용했던 사실은 다음과 일치한다. 행정가들이 단어장을 필요했던 사실. 이 사실 대 사실이 일치하는 거죠. 이 단어장의 설명은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영어 번역기에 돌려봤습니다. 여기 보시죠. 두 개의 번역기에 돌려봤는데 사용은 관리자와 일치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관리자와 일치합니다. 아직 번역기는 이것을 문장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해석하는 그런 기능이 아직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눠봤습니다. as cuneiform script 하는 부분과 주절이 되는 이 부분, 그리고 부정사가 나오고 부정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런 절,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cuneiform script가 좀 더 추상적으로 됐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점토판인데 여기는 우리가 노예들의 이름들을 썼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완전한 쐐기 문자로 표시됐을 때는 더 복잡해졌죠.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또는 이거 쐐기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more abstra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문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Literacy must have become. 자, EBS 교재에 보면 must have become은 must have pp로서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과거의 사실이 된 현재의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자, 이 뒤에 왜 그러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또 must 말고도 다른 것들도 have pp와 쓰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may have been, 또 would have been, 또 여기에서 보면 could have been, 여기에 might have been이 있습니다. 자, must가 아닌 이런 것들이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저의 실용문법 강의나 또는 고급 영문 해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A번의 문장은 He is rich by a brand new car. 그는 새 차를 살 정도로 부자다. 즉 돈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건 직설법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만약 그가 부자라면 그는 새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법이죠. 세 번째 문장 He may be reached by a brand new car. 이건 그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정법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직설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명령법도 아닙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판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법은 C번의 문장처럼 어떤 가능성, 그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또 D번의 문장은 바로 6살 아래의 아동들은 반드시 어른들하고 같이 와야 된다는 머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2번과 F번의 문장, 여기 will과 can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지와 또 능력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예문들이 있죠. 또 과거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우린 지금 수메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과거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바로 조동사 have 플러스 pp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The trading online may be easy and popular. 이거 과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might가 아니라 may have been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만 구분하면 되느냐? 바로 이 조동사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이 조동사는 여기 may를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윗부분은 바로 5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내 줍니다. 가장 높은 게 must고 그 다음에 may가 반반 정도가 됩니다. would, could, might는 과거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문 중에는 우리가 must have pp형은 봤지만 ought 못 보셨죠? 저는 이런 예문들이 들어있는 이런 문법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ought도 있고 should도 있고 will도 있고 can도 있고 아까 보셨던 may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성, 50% 이상의 확실성을 나타내 줍니다. 불확실성, would, could, might는 바로 불확실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EBS 교재 must have become은 뭔 말씀에 틀림없다로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강한 추측이라고 그랬죠. 왜 강한 추측인가? 바로 이 도포에 보시는 것처럼 95%에 가까운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ust have pp를 뭔 말씀에 틀림없다라고 암기하실 겁니다. 저도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ust에서부터 ought, might까지 이런 단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구태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뭐에 틀림없다라고 그랬지만 이것과 일치되는 9개나 되기 때문에 일치되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ough를 여러분 틀림없다가 아닌 다른 뭘로 표현해야 이 둘을 구분하겠습니까? 때때로는 바로 ough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던 이런 표현들은 바로 여기에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할 대응하는 낱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ough가 나오면 must보다는 낮고 should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ay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원이 나와 있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죠. 이것을 받을 때는 he나 she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student를 he나 she, 소유격은 his와 her로 받았죠. 또 여기서 보시면 수능에 나온 지문인데 someone을 him or her로 받고 있죠. 이와 같이 성이 분명하지 못한 말 someone이나 one의 경우에는 뒤에서 대명사로 받을 때 반드시 he or she, him or her 등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어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법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쇠기 문자가 좀 더 추상화됨에 따라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졌음이 틀림없다. 중요하죠. 추상화되면 이 능력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뭘 확인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또는 그녀, 즉 자기가 전에 동의했던 것을 이해했는지 여기 동의했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 보면 3번에 빈칸이 있죠. 우르크 시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나온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한 걸 고려하면 민간인도 그 시스템, 즉 라이팅 시스템이죠. 이것을 빈칸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빈칸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6번째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어그리드가 나와 있죠. 이 어그리드와 여기에 나온 어그리먼트와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개인적
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EBS 교재 해석의 개인적 합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합의? 여기에는 경제 관리도 나오고 고고학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상품의 생산 수집도 다 나오는데 여기서 개인적 합의라는 약간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 합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인적 합의와 어그리드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지문의 앞부분에 이런 Finance and Writing이라는 이런 이 챕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first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그리먼트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그리먼트죠. 여기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the first에서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The first mortgage, mortgage 대출 융자금이죠. did 행동이 아니라 보통 주택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행동의 뜻도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증서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an 대출이죠. 그 다음 future contract 이거 상업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선물 거래 계약입니다. 그 다음 partnership agreement 조합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 계약이 뭘까? 조합 계약이라면 노동조합을 뭐 이런 거 형성하고 이런 계약이 아닌가? 우리 민법 제703조에 보면 조합을 정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상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 즉 바꿔 얘기한다면 동업계약이죠. 그래서 이 퍼스널 어그리먼트도 행정가들이 아닌 민간인 개인들의 조합계약, 즉 동업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를 컨트랙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웹스터 사전 있죠. 여기에 바로 컨트랙트라는 뜻이 나옵니다. 여기에 duly executed 절차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되고 또 그리고 legally binding이 나오죠.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이란 뜻이 어그리먼트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우리 지문이 나온 뒤에도 우리가 검토해 봤더니 우르크의 시민들, 사람들이죠. 다른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바로 픽토그래프, 그림 문자로 된 점토판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종의 동업계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바로 동업계약을 나타내주는 이런 점토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개인적인 합의?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자, 이 문맥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합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선생님께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도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말 이해하고 내가 확실하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을 발견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요사항, 제가 강의했던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델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은 각 분야에서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저희 어학에서도 모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또 국어 공부와 영어 공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어에서 비문학 이런 글들에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공부한 것이 영어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어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국어 수능시험에 나왔던 그런 말이 올해 수능시험에 34번 다음가는 37번인가 하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를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법상 아까 봤던 리딩 있죠? 분사, 동명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건 분사고 동명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하도록 처음에는 힘들지만 연습을 하십시오. 즉 명사구와 동명사구를 문장과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어려운 영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4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 시험에도 이런 구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동명사와 또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문법사항 중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must have become 그냥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로 해석하고 암기하는 걸로 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현재의 강한 추측,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강한 그런 확신, 이 추측을 판단을 하는 이런 거는 바로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may에서부터 must까지 또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would에서 might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문에서의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서입니다. 부정문에서는 조금 다른데 제가 부정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조동사들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끝났죠.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나왔던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공부들을 하는데도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지문을 완전히 소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문을 한 10번, 20번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 문제를 대처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이 꼼꼼하게 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느리죠. 벌써 상당한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는 50문제를 다룰 겁니다. 파트 1에서부터 파트 5까지 50문제 합쳐봤자 50시간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50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 영어가 달라질 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앞날을 개척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